자, 일을 좀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수요일. 어제는 보니까 뭐 신도시 사전청약 이게 제일 큰 뉴스였대. 또 보니까 그지? 오늘은 좀 어떤가? 뭐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관련한 기사들을 다 다뤘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런 일정 소개 같은 것들을 다 다뤘고 서울의 알짜 입지들이 왜 빠졌는지 서울의 알짜 입지? 네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그 용산 부지 그리고 과천 청사 부지가 빠져 있어서 청약 일정이 아직 안 나와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런 내용이랑 사전 청약과 관련한 전세 시장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하나씩 보면 우선 뭐 공급 대책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고 평가를 받은 이 태릉 골프장 부지나 뭐 과천 청사 부지 등이 계획이 발표가 안 났었잖아요 이번에. 여기가 이제 주민 반발도 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뭐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뭐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반발을 하니까 일단은 조금 과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아직 계속 시끄러우니까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용산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이랑 협의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용산 뭐 캠프킴인가? 네, 그런 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 발표에서 이 내용이 빠져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여진다.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 사전 청약 6만 가구이잖아요. 이번에 발표된 게. 근데 이게 결국에는 또 전세 시장에 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네, 전세값 상승의 부작용이 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서울에서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공공 분양주택 사전 청약이 무주택자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전 청약에 당첨된 다음에도 1, 2년 뒤가 이제 본 청약인데 그때까지 결국에 무주택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살이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사전 청약에 당첨돼도 지속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그 주택이 공급되는 건설 지역에 이제 실제 거주를 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그 보통 이게 대상지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2년인가 그렇지? 이게? 네, 투기과열지구. 그래서 그 인기 지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거주자 우선 공급을 노리기 위해서 좀 몰려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기존 주택을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바로 그냥 전세에서 옮겨서 이제 산 집으로 들어가든지 할 텐데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전세에서 한 2, 3년은 더 눌러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취지네. 근데 본 청약을 바로 해버리는 것보다 사전 청약을 하면 그 대기하는 시간이 1, 2년 정도 더 길어지니까 그런 우려가 더 있다. 어차피 이제 사전청약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바로 그냥 본청약 이제 뭐 2023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분양이 되는 거겠지, 그치? 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또 이제 무주택자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본 청약 들어갈 때까지, 네네. 입주 때까지. 사전 청약에 당첨이 안 된 분들은 또 본 청약을 다시 한번 노리기 위해서 계속 거주자 우선 공급이 있으니까 또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 딴 데로 옮기지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월세 시장에는 조금 오히려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아까 그 언급한 김현미 장관이 오늘 그 T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태릉 골프장 김현미 장관은 그 TBS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 거기 자주 나오시더라고. 거기가 TBS가 이게 서울시 교통방송 아니야?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했습니다. 그렇구나. 나올 만한데 나오시는구나. 오케이. 태릉 골프장 부지랑 용산 캠프킴 사전 청약 일정이 이제 뭐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여기를 내년 초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얘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택지로 발표한 지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그때 저희도 얘기했었는데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서 뭐 이 대책 수립이랑 좀 진행을 하고 그 기간을 거쳐서 내년 초쯤에 발표할 거고 또 과천 정부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장 관심이 많은 용산 캠프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미군과 협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세 개가 아마 내년 초에 또 한번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 특공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710 대책에서도 조금 기존의 그 기준보다 한번 완화를 했었거든요. 710 대책 때. 소득 요건. 네.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네. 어떻게 바뀌지? 현재 상황은 어떤 거지? 그 현재 그 신혼부부 가운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만약에 이게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이면은 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까지 이거를 높였는데요. 기존보다 청약할 수 있다. 예, 10%포인트 높인 거고요. 맞벌이는 140%까지인데 이게 이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면 예, 130%는 3인 이하의 경우 731만 원. 731만 원. 예, 맞벌이? 아니면 그냥 맞벌이 말고 외벌이? 예, 맞벌이의 경우 787만 원으로 787만 원. 예,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근데 아직 그 이거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서 얼마까지 될지 예, 아직 모르겠고. 내용까지는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731만 원이면 뭐 연간으로 따지면 한 8,500, 8,600 정도 되고 787만 원이면 9천만 원이 넘네. 맞벌이 부부. 맞벌이 9천이면은 뭐 신혼부부 많이 해당은 되긴 되겠네. 그러면. 뭐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일각에서 얘기되는 거는 아예 소득 조건을 좀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굳이 소득 요건을 할 이유가 있느냐? 다 같이 뭐 맞벌이 부부면 맞벌이 고고 생애 최초 구입이면 생애 최초 구입인 거지. 그걸 굳이 문을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긴 하던데, 그죠? 그거보다는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계속 완화를 한다니까 뭐 지켜보지 뭐. 오케이 또. 공무원 주택대출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연금대출이라고 있는데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000억 원? 네. 공무원들이 받은 주택대출 연금 담보로. 네. 근데 이게 아직 8월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 대출 금액의 이미 2배를 넘어섰고요. 그래? 네. 자료를 보니까 1인당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거의 뭐 최대한 받은 그런 1인당 사례들이 최대 한도가 얼마야? 7천만 원으로 나와 7천만 있습니다. 원? 네. 이게 어쨌든 이거는 싸지 않을까 그러면? 가격 그 연금담보대출이니까 이자가 연 3% 금리에 아, 최대 연- 7천만 원까지. 연 3%로 최대 7천 이게 기존엔 5천만 원이 한도였는데 올해부터 7천만 원으로 빌려준 거고. 예. 또 공무원들도 뭐 불안하니까 결국 뭐 집 사겠다 이거 아니야? 네.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뭐 계속 뭐 기다려라 연끌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 김 장관 아까도 얘기했죠 막 얘기하지만 공무원들도 안 믿는 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나는 그 말은 안 믿고 나 그냥 집 살래. 뭐 그 얘기네 뭐 심플하네. 또 뭐 다른 게 또 있나? 네, 그리고 그 양천구에서 분양한 그 신목동 8학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목동 8학원 우리도 한번 디스아파트로 한번 분석을 해줬던 아파트 아닌가? 네. 여기 이제 청약 가점 만점자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청약 가점 만점. 네. 올해 서울에서는 청약 만점자가 두 번째로 나온 거고요. 지난 5월 말에 흑석 리버파크 자이에서 한 번 나왔는데 3개월 만에 한 번 더 나온 거고요. 근데 이 단지가 이제 만점이 84점이지? 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채워야 되고 그리고 부양가족 6명 이상 6명? 네, 그래야 35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통장 가입 15년? 네, 이거를 다 충족을 해서 84점을 그러면 무주택 15년이면 무주택 기간 산정이 보통 30살부터 시작하지 않나? 네, 30살부터니까 네. 최소 45은 넘으신 분이고 그죠? 네, 통장 15년이니까 이때 가입했어도 뭐 하여간 사실 나이로 보면 그렇고 부양가족 6명이면 4인 가족 플러스 부모님 모시는 건가? 하여간 누군가를 모시는 거네. 네.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 설마 애가 넷은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선택하신 게 4제곱미터 A 이거 84제곱.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던 타입인데요. 6명이 못 살 텐데. 근데 이게 여기 어쨌든 이 주택형의 청약 최저 가점이 또 67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67점 이것도 네. 세네. 네, 다른 주택도 뭐 62점부터 67점이라서 서울에서 그때 당첨되려면 그때 우리 한번 뭐 어디 한번 봤어요. 네, 60, 최근에 7, 8월에 했을 때 60 몇 점? 62점, 뭐 62점 1, 인가 2점 뭐. 이렇게 돼야 당첨이 될 수 있다. 62점인가도 엄청 이거 나오기 어려운 점수라고 그랬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찌됐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혼부부라든지 뭐 이런 생애 최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청약 그냥 일반 청약 이런 가점제로는 힘들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네. 이 아파트가 사실상 이 서울에서 거의 마지막 분양 단지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달 올해 안에? 이달에 이달에? 이달에서 서울에서 분양하는 유일한 단지고 아, 또 민간 택지 상한제를 피한 마지막 단지로. 네, 네. 그래서 몰린 거라고 봐야 되겠구나. 좀. 그래서 그 사전 청약 관련해서 한번 어제 나왔던 거 이제 지금 좀 한번 좀 짚어보고 우리도 한번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전 청약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 오늘 보니까 우리 뭐 홈페이지도 그렇고 뭐 기사들 보니까 신도시 관련한 기사들 엄청 많이 보더라고. 지금까지 뭐 30대라든지 20, 30대 젊은 부부들이 서울에 집값이 너무 높아지는 거에 비해서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뭐 공감대가 다들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사전 청약으로 이제 6만 가구나 수도권에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사전 청약 물론 이제 뭐 본 청약도 있겠지만은 뭐 그러니까 결국은 뭐 3기 신도시 외에 그러면 다른 신도시가 또 나올까도 좀 걱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30대 청약자가 과연 당첨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특별공급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택지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특별공급 비율이 무려 85%나 되거든요. 일반 분양은 15%. 그럼 이번 분야는 진짜 바늘구멍이네. 거꾸로. 그 중에서도 전체 55%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실수요자에게 배정이 됩니다. 신혼부부 비율이 30%, 생애 최초가 25%.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 아까 저 뭐 소득 요건이 있다는 점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략 뭐 월 평균 소득 730만 원 정도면가 넘지 않는다면 소득 요건은 충족이 되는 거고. 그래서 혼인 기간은 또 7년 이내. 아, 7년 이내. 요건이 있고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7년 이내면 신혼부부 기간이 상당히 좀 기네. 상당히. 현실적으로 신혼부부가 7년까지를 그렇죠. 신혼인가? 마음은 신혼일 수도 있고. 네. 1년. 근데 이 혼인 기간 7년이라는 것은 본 청약이 아니라 사전 청약의 공고일 기준. 조건.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 청약일 기준 7년 이내니까. 네. 그 이후로 7년이 본 청약 때는 8년이 돼도 상관이 없다. 네. 아, 오케이. 이 점을 하나 체크하고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6세 이런 이하의 자녀 1명.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느냐 이것도 있는데 청약홈에서 좀 정보를 살펴보면요. 이게 좀 청약홈이라는 게 저 한국감정원에서 예, 운영하는 온라인. 그 청약홈을 얘기하는 거죠. 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은 대략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의 경우에 신혼부부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돼요. 신혼부부 중에 자녀가 있어서 1순위에 들어간다 해도 경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청자가 많으면 경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는 또 배점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또 부여를 합니다. 이게 근데 일반적인 청약 가점과는 좀 많이 다르고 가구 소득으로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면 1점, 미성년 자녀 수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 해당 지역 거주 기간과 뭐 혼인 기간, 뭐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등의 점수를 배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 많은 순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져봐야 된다. 뭐 2순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배점을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도 전체 25%가 되는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나 이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은 여기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요. 대신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전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소유한 적이 없다. 네. 그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도 소유한 적이 없다. 네. 그렇지 생애 않죠. 아무래도 생애 최초니까. 소득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아, 100% 이하. 또 이건 또 짜네 또. 자산 기준도 일정 부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부동산 건물 토지를 합쳐서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00만 원 이하 가액으로 자산 요건이 있고 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경쟁이 있을 경우는 무조건 추첨입니다.
그래서 아, 자격이 이게 좀 다른 거구나. 요건이 되면 한번 도전을 해보면 공정한 추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이면서 생애 최초인 경우도 있잖아. 그럼 둘 다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으로 해야 그거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가야 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혼부부인데 네. 신혼부부 7년이니까 예컨대 그 기간 중에 집을 뭐 조그만 빌라 같은 거라도 하나 소유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다가 이제 팔았어. 네. 그거 지금 이제 아직도 근데 신혼부부 기간이 돼 5년이야, 6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신혼부부로는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지? 지금 생애 아까 최초로는 안 되는. 생애 최초는 못 최초로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복해서 특별 공급을 신청을 할 수는 있는 건가? 오케이. 확인해서 한번 한번 확인해서 한번 좀 네. 댓글에 올려주셔 답을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5%가 특별 공급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15% 일반 공급은 청약 저축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공급이 되는 이런 이건 식의 금액이 기준이, 아니고 네. 납입 횟수 기준이다. 근데 사실상 근데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횟수가 많으면 금액도 많아지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근데 어찌됐건 횟수다 이거지. 네. 그래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계속해서 납입을 했던 분이라면 오히려 일반 공급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 커트라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뭐 10몇 년인가를 뭐 넣었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마곡 구단지 3월에 막 그거 제가 기사 마곡 썼었는데 구단지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가 19년 동안 청약 저축을 모아야 당첨권인 것으로. 19년? 예. 신혼부부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생애 최초가 그래서 생애 그때 최초나 신혼부부가 나을 것 같은데. 그 이때 엄청 높아서 그러니까 공공분양은 예를 들어서 가점 네, 청약 가점이 가점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민간 아파트 그 가점제나 민간 아파트 추첨제 이런 것과는 또 다른 하여간 개념이네 이거는. 네. 자녀 수가 적다든지 이런 이유로 가점이 높기 어려운 분이 그냥 기간과 횟수만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게 공공분양 낫다. 일반 분양을 노리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 이거 분양가는 대략 분양가는 이제 시세 30% 정도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세보다 30% 저렴. 사실상 그거보다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그 상한제 같은 게 적용이 될 거 아닌가, 그죠? 네. 시세 기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30%는 저렴하게 될 거다. 이 분양가는 그러면 사전 청약 당시의 분양가가 그냥 본 청약 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사전 청약 때는 분양가를 대략적으로 제시만 하고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 때 다시 확정이 된다. 예. 참고로 이 사전 청약을 하셨던 분이 다른 당첨이 됐다면은 다른 단지의 사전 청약을 할 수는 없는데 일반 아파트의 일반 청약이라든지 공공 분양의 본 청약을 다시 도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데 청약할 수 있다 네. 이건 얘기지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근데 뭐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겨? 하남 교산이 20%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고양 창릉이 17% 2위 그리고 과천도 17%로 근소하게 3위 왕숙 15% 부천 대장 13% 인천 계양 11% 하남 교산이 좀 낫다고 보는 거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강남이 좀 가깝고 뭐 또 도시철도 어찌됐건 하남 뭐 도시철도하고 9호선도 지금 어떻게 뭐 연결되는지 많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하남 미사가 이미 좀 뭐 개발이 어느 정도 좀 성숙 단계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저런 요인들이 좀 가미되면서 교산이 좀 선호도가 높아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결국은 분양가도 중요하겠지 뭐. 가격이 뭐 시세 대비 30%인데 지금 시세라는 게 뭐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30평대가 하남 30평대가 최고가가 지금 한 10억 가까이 된 거 아니야? 10억 넘은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0억 넘었다 치면 이거에 30% 저렴해도 7억인데 30평대가 그죠? 그럼 평당 2천 넘는다는 얘기네. 대략 그렇게 이해들 하고 준비들을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겠네. 그래, 아이고야 30평대 7억 하남 교산이 참 그것도 만만치는 않은 가격이다. 그 가격은 그보다 더 낮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 그거보다 낮지 않을까 하는 그렇지. 근데 또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또 뭐 보상비라든지 광역교통대책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또 조성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분양가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뭐 가뭄에 담배 같은 거지 뭐 사실 최경해더라도 일단 뭐 집을 내가 어찌됐건 2년 후에 들어간다라는 뭐 그런 신호는 주는 거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뭐 여기까지 합시다. 다른 거 없어요.